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정부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한 정부의 대응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인데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 해법은 없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추가 대응 방침을 내놨는데요. 관련 발언 영상으로 직접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였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절차에 적극. 네,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장 소장님, 네. 뭐 초강경 대응 기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6월 달에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첫 단추를 끌려다니는 것, 좋게 해결해서 그냥 노동자들이, 노조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파업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 자체를 불법 파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개인 사업자다. 노조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아니냐. 그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노조원들이라고 하는 또 분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생명의 위협, 뭐 쇠구슬로 막 위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불법이다. 그런 것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파업의 자유는 있지만 파업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 이것도 보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고 소수의 기득권, 노조, 귀족 노조들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가는 정말 나라가 절단날 것 같고 계속 5년 내내 불법 파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 되게 국가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 쓴 것 같습니다. 파업권,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화물연대 파업의 국제기구, 유엔 산하기구죠.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국제기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의 명령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ILO의 개입, 정부의 강경 메시지를 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단순히 의견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제사회가 사실은 웃을 일이죠. 그럼 ILO에 뭐하러 우리가 가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단체 행동권과 관련한 ILO 조약 우리가 비준하지 않았던 거 두 개를 비준했잖아요.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단체 행동권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ILO에서 긴급 개입한다 이런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ILO에서 국내법에 준하는 협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맘대로 해라 단순히 의견 표명일 뿐이다 이렇게 어떻게 취급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강조했던 뭐 자유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 이거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조금만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외국에는 철도 파업이나 우리보다 사실은 파업 형태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은 보통은 인내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나의 네. 생존권도 보장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두드려 패야 할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악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논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일일이 다 반박하기가 좀 쉽지가 예. 않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뭐 기회만 되면 자유 얘기하고 법치주의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법치주의는요, 힘 약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 강한 사람이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은요, 곧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라고 힘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일종의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법에 의존해서 법을 좀 제발 지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마치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법과 원칙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법과 원칙 얘기했던 정부가 어떤 정부들이었는지. 근데 지금 이런 모습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내리잖아요. 초기에 귀족노조 파업이다,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노조도 아닌데 어떻게 불법 파업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또 슬며시 말 바꿨어요. 불법 파업이다 이런 말 또 싹 안 하고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차라리 그러면 노조를 인정해주면 불법 파업이 되는데 노조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불법 파업이라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영업자라면서요.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물류 지금 파업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멘트하고 유류 출하량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래요. 한 80%까지 지금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업무 개시 명령 뭐하러 내립니까? 그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공정위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파업 노조원 명단을 내놔라 어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국 사회에 앞으로 파업에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예. 글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돈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주의 형태로 누군가를 고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100년 전에 이미 정립돼, 확립되어 있는 원칙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한 명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단체 행동을 통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예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뭔가를 파업만 하면 이건 사회 악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 나중에 후과라고 해야 될까요?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결국 힘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이라고 얘기하는지 네. 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김성환 예, 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아요. 저게 바로 기본적인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민노총이라는 집단은 상당히 변질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영권에 간섭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한 비노조원들을 탄압을 하고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노동자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자신들의 민노총에 가입한 노조원들만 노동자고 그 사람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집단으로 변질돼 버렸다. 그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고육지책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는요, 노조가 정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조가 정당을 만들고, 독일도 지금 뭐, 우리가 독일 사례 많이 들잖아요. 뭐, 스웨덴 사례도 많이 들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우린 더 그 나라가 심하고요. 아니잖아요. 정치 자유가 훨씬 더 많이 보장돼 있는 사회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난하지는 않아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노동 이중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심각합니다.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네.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잖아요. 쉽지 않은 논의이기도 하고요. 또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민노총이 만들어져 있고 대기업 노조만 지금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끊임없이 민노총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의 조직을 통해서 산별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 조직이 네. 이거는 사회의 악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노조는 어떻게 하는 노조예요?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뭐 단체 협약 잘 맺어주는 노조는 그냥 착하고 좋은 노조인 거예요? 싸우면 나쁜 노조인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얼마나 예. 복잡합니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할 때마다 뭐 불법 파업이다 이것은 빨리 업무에 복귀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뭐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전 얘기 접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경악했어요. 예.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문제하고 비교될 대상인 겁니까? 아까 아예로 말씀 잠깐 나눴지만 예. 국제사회를 바라볼 때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아예로 비준 다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노동 후진국입니다.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북핵 문제랑 그 노조 파업을 비교를 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일수하거나 척결애들 대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난 6월 화물연대하고 합의하고 난 다음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사실 폐지하는 거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안 했던 이유 아니겠어요? 그럼 약속을 하지 말든가요. 차라리 그때 다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나 협의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약속 지키라고 하니까 지금 일몰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근데 시기 다 돼가지고 왜 그때 약속 안 지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북핵 문제랑 대등한 어떤 문제니까 사회에서 일소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좀 풀어보려는 그런 어떤 정치의 영역이 가동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 이번에 양보하면 또 터진다. 더 큰 게 온다. 약간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지하게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번에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뭐 앞으로 또 파업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돼. 이번엔 우리가 확실하게 꺾어야 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 꺾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번에는 네. 겁이 나서 못할 거야. 이게 민주정부에서 있는 일입니까? 예.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는 겁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노조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고 난 다음에 다시는 말 못하게 할 거야.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예. 있었던 일이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게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께 그걸 호소한다거나 노조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 밀리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럼 결국은 합의에 이르게 되거나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곧 사실은 정치의 과정이고요. 사회 갈등의 해소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회 갈등 해소라고 하는 것을 힘의 논리로 한다는 것도 예, 이해가 예. 안 되고요. 만약에 북핵 문제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이게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살인 저지르고 뭐 NLL 근방에서 한 이틀 동안 도망 다니다 붙잡혔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북송하니까 뭐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비난했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정부라고 얼마나 비난했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까? 근데 생존권 투쟁하겠다고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북핵 문제하고 대등한 것이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인 겁니까? 노동자 인권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지금의 결과를 낳고 있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내내 사회 갈등의 요소로서 잠복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0%대 초중반에서 지금 지난주 그리고 12월 첫 주 36.4, 38.9%까지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 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고요.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장 소장님, 저게 지금 뭐 여권에서는 심지어는 북한의 지령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거다. 뭐 북한 정권과 직접 연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게 이어지면 반등하는데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노조에 대해서 저렇게 법과 원칙을 통한 예. 제대로 된 또한 새로운 방식의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는 약자일지 모르겠지만 노조는 약자가 아니에요. 예.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집단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권익단체가 되어야지 소수의 귀족, 노조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아니면은 자신들의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노총의 여러 집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그들의 주장과 이런 포스터와 깃발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윤석열 정권 퇴진, 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다음 뭐 중단, 주한미군 철수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합니다. 그거랑 노동자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익단체, 압력단체로 변질된 민노총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화물 차주들의 권익과 그 노동권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되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물류를 중지시켜서 망하게 하자.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자. 이러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의 권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이 분들과 미리 6월달 이후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개편을 위한 대화 타협이 없었던 것은 정부의 잘못도 일견 네. 타당해요. 그런 지적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선동 언어로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모습은 결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석 많이 하더라고요. 뭐 노조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 중도층과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올라간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안 하셔가지고요. 말실수, 구설수 안 했어요. 대통령이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되게 정제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이 줄어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도 네.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그냥 뭐 장경태 의원이 뭐 캄보디아 가서 뭐 아이를 위한 빈곤 포론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을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인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안 했어요. 한 네. 2주 동안.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분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수층 결집하고요. 중도층이 민주당 그렇게 뭐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있는 것 같아. 저기 지지 못하겠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 네. 그렇게 보여지지 예. 이것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예. 또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아서 지지했다고는 저는 어렵습니다. 네, 김사원 평론가께서는 지지율 반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반등 이후와 관련되어 있는 골자는 장 소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조 파업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요. 예. 특히 이제 보수층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학습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뭐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귀족 노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른바 이제 대기업 중심의 노조에 대한 거부감. 예. 왜냐하면 뭐 우리 사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전체 일자리 가운데 거의 80-90% 그렇죠.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소수잖아요. 사실, 네. 그죠? 과거의 연구 자료나 이런 거 보면요. 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과 없는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다 이 급여가 차이가 네. 날 정도로 네. 그렇게 노동시장이 이렇게 계층화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많이 소외감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예.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동의를 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안 한 게 일종의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그거는 뭐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무슨 지지율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장 수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에로가 2018년에 발간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요약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근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 있는 것과 불법적이어야 한다. 이런 거 합법적으로라도 업무복귀 명령이라는 게 인정될 수 없는 걸 아이오로 차원에서 규정한 문구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윤석열 정부의 뭐 생각은 그럴 수 있겠으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의의 단체 행동권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걸 업무복귀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이 들어가서 노사 자율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아무쪼록 좀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취임 100일이 빛이 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먼저 두 분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100일인데 뭐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저는 70점대 주고 싶어요. 그냥 미 정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요.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족쇄가 돼가지고 뭘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거는 정치 보복하지 마라, 정치 탄압하지 마라 이거밖에 안 남아요. 본인은 민생 경제를 외쳤지만 그 뚜렷한 족적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무능력으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더 본격적인 민생정당, 뭐 서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런 행보와 법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뒷받침했으면 이런 평가를 안 받았을 텐데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입법사항이거든요.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 6월달 파업연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분들의 삶, 이분들의 노동권, 생명권 존중하자. 그래서 우리 입법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좀 뒷받침하자라고 먼저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상징적으로라도 민생정당의 모습을 취했다라고 박수 쳐줬을 텐데 국회의 다수 의석인 책임 있는 야당인 민주당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거에 대한 결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본인이 민생 제일주의 정당을 표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도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점수 그리고 지금 장 소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장 소장보다는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80점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저렇게 수사하는데 뭐 하다못해 검찰이 대장동 일당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마치 여론전 하듯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 이리저리 바꿔가는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말도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 어디까지 사실인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뭐 한국 언론이 전할 때 말을 옮기는 데 집중하지 사실 그걸 신중하게 검증한다거나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소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아직 뭐 이재명 대표까지도 수사가 안 간 상황이니까 검찰이 만약에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아마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대표가 자신의 측근들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 그건 여러 가지 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점은 좀 점수를 그건 저는 그 현실에 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뭐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싸워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내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고 전략이 부재했다는 예.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강경파의 이리저리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해임 건의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원내에서 뭐 다수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예. 아무리 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그걸 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수는 뭐 미국 하원 상원 얘기해 우리는 다수의 힘이라는 걸 너무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다수의 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 뭐 국민의힘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힘으로라도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야죠. 국민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죠. 근데 그런 때도 잘 못 맞추고 네. 전략도 잘 못 짜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가 수사 때문에 너무 위축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당 안을 좀 잘 정비하는 노력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결기 있게 싸워야 할 땐 좀 싸우고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너무 예. 지나치게 많이 빠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당대표로서 무능하다, 무능력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사실 100일이라는 것이 뭐 우리도 아이 태어나면 100일 기념해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있고 10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했죠. 간담회는 안 갔고 최고위 회의에서는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왔다 이렇게 자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당 안팎에서는 뭐 좀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께서는 이 대표의 이 자평 어떻게 전 들으셨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허한 메아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희망과 바람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게 있어요. 자랑할 게 많으면은요, 당연히 100일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합니다. 안 했잖아요. 예. 그냥 최고위원회 모두 말씀으로 그냥 100일 관련된 소회를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나 지난 100일 내세울 게 없어요. 나 자신 없어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임 100일 동안 사법 리스크에 허우적댔습니다. 측근과 분신이 구속당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비겁한 정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냥 야당 탄압 정치 보복, 그냥 도돌이표로 앵무새처럼 그 얘기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당의 발목 잡기만 몰두했습니다. 정권 교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조직 법안 해줘야죠. 그거 갖고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 77개입니다. 통과시켜줬어야죠. 통과 안 시켜줍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대폭 삭감해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하고 싶어하는 사업 대부분 다 못하게 삭감하고 자신들이 정권 잡은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과정 중에 공약했던 예산 다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야당 어디 있습니까? 또한 대한야당이나 정책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준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정책 제일, 민생 제일 이걸 외쳤지만 예.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말로만 정책 정당을 외친다고 해서 진정한 정책 정당이 되지 않는다. 실력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빵점에 가깝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지금 뭐 100일을 맞이해서 네. 짧게 아니요. 해주시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대로 얘기를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예. 이재명 취임 네. 100일과 예, 관련된 예,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뭐-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국민의힘이 과거 야당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금 뭐랄까 힘에 의해서 법관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예. 얼마나 좌충우돌했어요. 야당이 제 역할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예. 윤석열 정부가 막 폭주하는데 야당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가? 예. 아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예산 다 늘려놨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줄이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늘리지도 않은 걸 다 늘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증액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예, 예. 증액시켜놨다고. 근데 지금 뭐 이런 가운데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배계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분당 또는 이 대표 사퇴 얘기가 나온다. 조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달이었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분당 가능성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갈등, 민주당 좀 솔솔 나온다고 보십니까, 장 소장님? 네, 박영선 의원의 얘기는 그냥 본인의 바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이재명 당대표랑 안 친해요. 네. 나는 비윤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당은요,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요. 야당은 여당을 공격해서 예. 여당이 또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또 정쟁이고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분열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24년 총선 공천을 받아야 되고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분열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분당이나 분열이다. 이것은 그냥 희망하는 쪽에 하나의 희망회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서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고환율에 기업들의 경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절반가량이 아직도 내년 투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투자. 연말이면 대기업들은 내년도 신규 투자 예상과 사업 계획을 수립해 새해 비전 선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안한 경제 여건이 이어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 상당수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투자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8%가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 52%의 경우에도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비율은 겨우 13.5%뿐입니다. 기준금리가 상당히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시중 유동성이 조금 말라 있습니다. 가계의 어떤 소비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가 상당히 좀 악화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곳곳에선 경기도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쪽을 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줄면서 전체 생산이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수출과 제조업은 둔화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 같은 상황에 기업들은 당분간 투자를 유보하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을 살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글로벌 지금 경기 침체가 좀 풀리는 시점에 우리 투자나 경제가 좀 다시 좀 리커버리 되지 않을까.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불확실한 우리나라의 경제 안파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다음 날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 속단과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20일 동안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 발표까지 전 과정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부를 전망입니다. 요가복이 제품별로 땀 흡수 성능과 건조 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요가복 8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조거형 검정색 요가복으로 뉴발란스, 데상트, 룰루레몬, 뮬라웨어, 스컬피그 등 8개 브랜드 11개 제품입니다. 소비자원은 키에 따라 제품을 달리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경기 도내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휩싸이면서 민선 8기 시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장 군수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1개 지자체 가운데 시장 군수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지금 연루돼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들입니까? 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10군데면 거의 3분의 그러네요. 1 가량이 선거법 위반에 연루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8명, 민주당 2명, 총 10명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등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중에서 7명을 기소, 재판에 넘겼는데요. 4년 전이죠. 민선 7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받은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이 모두 7명입니다. 예. 당시에 광역단체장이었던 이재명 전 지사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8명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기소된 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기소된 단체장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 부시장, 예. 서태원 가평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이렇게 둘인데요.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소된 단체장들 한 3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네. 전부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구속 기소된 단체장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과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됐고요. 예. 이동환 고양시장은 검찰 측 요청으로 지금 재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은 선거법 위반 나오면 대충 선거 자금 문제가 가장 많았었는데 요즘 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인들과 이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네. 가졌습니다. 이후 캠프 SNS에다가 체육 동호회 회원 2만 명이 자신을 지지선했다라는 이제 글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 시장 측에서는 만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은 캠프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올린 것으로 네. 신 시장과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9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선 후에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6억 원대를 등록을 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시장은 회계 책임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시켰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과다 신고하게 됐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김보라 안성시장은 올해 업무 추진비를 이용해서 480만 원가량 떡을 구입해서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정장선 평택시장은 선거 기간에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업적이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기를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서태원 가평군수는 당원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봐줬다. 기부행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 군수, 이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직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데 대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고 그 1년 동안 굉장히 또 시끄럽고 어수선할 거고 이런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좀 차질이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재보궐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단체장이 재판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판 준비라든지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 역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휴가를 낸 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처럼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당선 무효형에 이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많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난 민선 7기에는 우석재 안성시장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제 시장직을 상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7명이 기소된 거에 비하면은 실제 당선 무효이 된 사례는 단 한 건에 이제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사범이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1년 이상이 최소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행정 공백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들 중에서 당선 무효에 이르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해서 예결 특위로 넘겼는데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첫 예산 심사에서 핵심 공약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는데요. 네.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결위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이죠. 경기 남부 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 7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관련 공론화 사업 예산 13억 원, 그리고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예산 7억 4천만 원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은 도가 904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상임위에서 221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기 남부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이제 조직 개편을 마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예산과 성감학원 예산은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삭감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 화폐 예산은 일부 삭감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증액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부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좀 예결위로 지금 공을 넘겨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 갭이어, 청년 사다리 등 청년 복지 관련 예산도 5에서 12%가량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내용, 대상을 좀 조정하라는 지적과 함께 일정 부분 예산이 삭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삭감된 예산안들이 있다면 증액된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김 지사의 주요 사업 중에서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하거나 오히려 증액된 예산도 일부 있었는데요. 네. 우선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이자 트레이드마크죠.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전액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그리고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 삭감이 됐지만 네네. 기회소득은 전혀 손대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기도 한데요. 도는 3회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예산 114억 원이 상임위에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는 염태영 부지사가 사전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고요. 예. 민생 예산이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도의회가 경기도에 손을 들어줬다. 도와 도의회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해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 중단에 따르는 불편이라든지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사 보증액 등이 상임위 차원에서 신규 편성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서 449억 원, 농정해양위에서 302억 원도 전체 12개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금 삭감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삭감 증액된 예산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9일까지 도의회 예결특위를 거쳐서 심의한 다음에 12일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인데 또 삭감된 것들이 부활할지도 궁금하고요. 또 경기도와 의회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첫 관문이 예산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고 맞이하는 첫 예산 심의라는 점에 있어서 여야정 협의체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을 어느 정도 좁혔다,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난 추경안 심사 때처럼 예결위 과정에서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삭감된 김 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협의체에서 어떻게 이를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지사의 공학 관련 예산이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의회도 그동안에 여야 갈등 대립에 의해서 조례안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원만하게 예산 심의가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또다시 지난번과 같이 마찰, 진통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5일에 치러지는데요. 현재 3파전 정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는데요. 이번 도 체육회장
선거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체육회 위탁을 받아서 오는 12월 15일 경기 종합노동복지관 3층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 박용규 경기도 배구협회장, 박상현 한신대 교수 3파전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성 회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육상 선수 출신으로 대한역도연맹 회장과 경기도 생활체육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를 종합우승 탈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규 회장은 경기도 배구협회 초대 2대 회장을 맡았고 선수와 지도자 등 엘리트 배구의 평생을 함께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양대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요. 공정한 체육회, 소통하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교수는 관선 체육회 시설이 2018년 도체육회 최연소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을 했고요.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경험이 있는 정통 체육인, 젊은 리더십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체육회 안팎에서는 민선 1기 때 사실 뭐 출발부터 법적 공방이 있었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중립이 선거의 화두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입김이 대단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어야 될 체육계가 정치권의 영향, 입김으로 많은 논란, 부침이 예. 있었는데요. 민선 1기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원성 회장의 경우는 임기 내내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네. 선거에 당선된 이후 당선 무효 결정이 있었고요. 네.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또 제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법정 공방에서 이 회장이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체육회장을 활동하는 기관에도 뭐 특정 감사라든지 뭐 행정 사무 조사를 받는 정치권과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에도 뭐 사무처 예산 80억을 삭감을 하거나 도 체육회관 관리권을 환수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거나 단체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닐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번 선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와 체육 행정을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의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자들 역시 중립과 균형을 강조를 하면서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과연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정치권의 입김을 받지 않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 토론회가 사상 처음으로 9일에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 토론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하지만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중은 입장할 수가 없고요. 예. 방송을 통해서만 시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석자도 후보자와 수행원 1인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소 아쉬운 네.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깜깜이 선거인 체육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점에 있어서 나름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대의원으로 하는 간접 선거 형식이거든요. 네. 또 선거 사무실, 선거 운동원들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선거 운동 기간도 10일로 짧고 예. 또 후보자가 일일이 대의원을 만나야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이 많은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론 의제는 체육단체, 도민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받아서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현 교수님 고맙습니다.